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나요? 저희 집 아이는 1년 내내 설날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죠. 우리 복 많이 지으며 한 해를 보내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아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으로 누워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우의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어머니랑 누이 동생을 내가 맡았으니 내 논이랑 밭은 내가 가져야겠다. 형은 아우의 재산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엔 어머니와 누이 동생마저 아우네 집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는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쿵덕쿵덕 떡방울을 찍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떡은커녕 밥 해먹을 쌀조차 없구나. 나무라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아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우는 부지런히 나무 한 짐을 하고 나무 등거리에 앉아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무를 팔아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을런지. 그러자 누군가 아우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무를 팔아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을런지. 아우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남의 흉내를 내는 게요? 그러자 누군가 또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아니, 누가 남의 흉내를 내는 게요? 아우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바위 뒤에 남생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한 말은 아니겠지.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남생이가 아우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세상에 말을 하는 남생이가 있다니. 아우는 남생이를 꼭 안고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어요. 진짜 말하는 남생이에요. 아우는 장터 한복판에 남생이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말하는 남생이라고? 어디? 섣달 금날 장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메, 정말 신기하구먼. 신기해. 내 생전에 이런 구경은 처음이요. 아휴, 세상에나. 이렇게 신기한 것을 구경했으니 구경값 내야지. 마을 사람들은 아우 앞에 한 입, 두 입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아우는 남생이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남생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아우는 그 돈으로 쌀이며 고기, 비단을 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우는 다음 날부터 남생이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답니다. 야, 정말 신기한데? 남생아, 남생아, 내 말 좀 따라 해보렴. 사람들은 남생이가 자기 말을 따라하면 재미있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구경값을 내놓았습니다. 남생이 덕분에 아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비단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욕심꾸러기 형이 이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내가 정말 말하는 남생이를 가졌단 말이지. 넌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그 남생이를 내게 다오. 욕심꾸러기 형은 남생이를 냉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헤헤헤, 이제 나도 큰 돈을 벌게 되었구나. 형은 남생이를 가지고 불이 나게 장터로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말하는 남생이가 왔어요. 어서들 와서 구경하세요. 뭐? 말하는 남생이가 또 왔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잘 됐고 나도 말을 시켜봐야지. 사람들은 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생아, 나 예쁘니? 한 처녀가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처녀가 아무리 물어도 남생이는 한마디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말을 시켰지만 남생이는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벙어리 남생이잖아. 어디서 가짜를 가져다가 사람을 놀리는 거야. 에이, 고얀 놈, 얘다, 구경값 받아라. 사람들은 구경값 대신 너도 나도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놈의 남생이 왜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 에휴, 화가 난 형은 남생이를 냅다 집어 던졌답니다. 그 바람에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우가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남생아,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아우는 남생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뒷곁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남생이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물까? 아우는 살아있는 남생이를 대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나무는 며칠 사이에 쑥쑥 자라서 노란 꽃을 피우더니 황금빛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열매가 벌어지자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우는 그 보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이 또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아우야, 그래, 이 나무에 황금빛 열매가 열렸단 말이지. 나도 이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겠다. 욕심꾸러기 형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황금나무야, 보물나무야, 어서 쑥쑥 자라거라. 욕심꾸러기 형은 날마다 물을 주며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형이 심은 나무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헤헤, 그러면 그렇지. 이제 곧
황금빛 열매가 열리겠구나. 황금빛 열매야. 아우네 집보다 더 많이 열리렴. 더 많이. 욕심꾸러기 형은 아예 나무 밑에서 살다시피 하며 황금빛 열매가 열리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 신난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형은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며 주렁주렁 열린 황금빛 열매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욕심꾸러기 형이 열매에 손을 대자마자 돌덩이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돌덩이는 자꾸자꾸 쌓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욕심꾸러기 형네 집을 몽땅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은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돌더미 속에 파묻힌 형을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집과 재산은 하나도 못 쓰게 되었답니다.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친 형은 아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사시면 됩니다. 아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목한 이서방네의 비밀.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김서방과 아내, 아들 장인은 날마다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장이야, 빈둥거리지 말고 냉큼 소 여물이나 가져오너라. 김서방이 아들 장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싫어요. 어머니한테 시키세요. 장인은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빨리 다녀오지 못해? 옆에 있던 아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는데 뭘 그리 화내실까? 아니, 당신 지금 뭐라 했어? 서로 다투는 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집에 또 싸움이 벌어졌네. 그러게 말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 아휴. 어느 날 이서방네 가족이 김서방네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서방네 가족은 서로 힘을 합쳐 짐을 날랐습니다. 도리야, 힘들지? 쉬엄쉬엄 나르렴. 괜찮아요, 아버지. 저보다 아버지가 좀 쉬세요. 아, 우리 도리가 이제 보니 많이 컸네. 그럼요. 어머니도 업어드릴 수 있는걸요? 이서방네 가족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네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옆집에서 누가 싸우나 봐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당신이 얼른 가보세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서방은 걱정이 되어 김서방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서방네 집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살인문을 발로 뻥 차고 나왔습니다. 아이코, 아야야.
문 앞에 서 있던 이서방은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김서방은 넘어진 이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아, 저는 옆집에 이사온 이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서 도울 일이 있나 하고. 김서방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시오. 나는 김서방이요. 나는 이서방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둘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동네 구경 시켜주겠소. 고맙소이다. 둘은 금세 친해져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아들 장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 집 소가 뒷동산으로 도망쳤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서둘러 뒷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김서방네 소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에서 소 한 마리도 지키지 못한단 말이요. 아내는 아들 장이를 쳐다보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무얼 하느라고 소가 도망치는 것도 못 봤니? 장이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삐를 꽉 메어놓지 않았잖아요. 아니, 뭐라고, 이 녀석이. 옆에 서 있던 이서방이 김서방을 말렸습니다. 김서방, 잠깨. 소가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나. 이서방은 김서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보기에는 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이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가족끼리 잘잘못을 따지면 무얼 하나. 그럼 자네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밖으로 나와보게. 이서방은 김서방과 함께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의 고삐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소가 도망갔네. 그러자 아내와 도리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서방은 얼른 달려가 소를 붙들었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온 이서방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고삐를 잘못 메었나 보구려. 그러자 아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소를 배불리 먹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번에는 도리가 말했습니다. 소를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네 가족은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 바로 이거로구나. 김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서방, 자네 집이 화목한 비결을 알았네. 김서방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허허, 내가 왜 진작 그걸 몰랐을까? 김서방은 생각할수록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니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서방네 집에서 날마다 들리던 고함 소리가 뚝 그치고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신기한 일이네. 김서방네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니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김서방네 집을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목한 이서방네 덕분에 김서방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은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부채와 남학신. 버들 강아지가 하나둘 피어나는 봄날이었습니다. 형제는 잔치집에 다녀오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형제가 마중을 나오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떡이 담긴 바구니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먹고 얼른 자라거라. 형제는 떡을 들고 얌얌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너무 좁아.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우리 장사하러 떠나자. 큰아들은 부채를 만들고 작은아들은 남학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를 다 팔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요. 남학신을 많이 팔아 귀한 선물을 사올게요. 마침내 두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나자 작은 집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집안의 동물들도 모두 쓸쓸한 것 같았습니다. 부채는 잘 팔고 있을까? 남학신이 안 팔리면 속상할 텐데.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두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멀리 떠난 두 아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소서. 신령님, 부디 잘 보살펴 주소서.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렇게 주룩주룩 비가 내리면 우리 큰아들이 속상하단다. 부채 장사하는 우리 큰아들, 부채가 안 팔려서 걱정한단다. 며칠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활짝 개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니까 부채가 잘 팔릴 거야. 우리 큰아들 이제 걱정 없겠네.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는 또다시 어두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햇볕만 내리쬐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렇게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면 우리 작은 아들 남학신 장사는 어쩌란 말이냐. 남학신은 비가 올 때만 신기 때문에 날이 맑으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장터에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몇 날 며칠 비가 그치기만 기도하더니 이렇게 날이 개었는데 얼굴에 무슨 걱정이 그리 가득하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멀리서 남학신을 팔고 있답니다. 남학신은 비 오는 날에 신는 신인데 이렇게 맑은 날만 계속되면 누가 남학신을 사서 신겠어요. 비가 오면 부채 장사하는 큰아들이 걱정이고 날이 개면 남학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걱정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다니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이 남학신을 많이 팔아서 좋고 날이 개면 큰아들이 부채를 많이 팔아서 좋을 것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비가 와도 날이 맑아도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동구박 까치가 까악 울어댔습니다. 어머니는 까치 소리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오려나 보네. 장사하러 떠난 두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어머니는 까치를 올려다보며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두 아들이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냐, 오냐, 애들아, 어서 오너라.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두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사온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비단 옷 좀 입어보세요. 어머니, 옥비녀도 한번 꽂아보세요. 내게 너희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니? 내게는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호랑이와 밤나무 백구루. 아름다운 금강산 골짜기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이 부부는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날마다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둥실둥실 보름달처럼 환했습니다. 당신 귀를 꼭 닮았네요. 눈은 당신을 닮았소.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는 뜻으로 무럭이라고 지읍시다. 무럭이는 이름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럭이를 데리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자 아버지는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무럭이와 나무를 하러 가네. 영차 영차. 와, 아빠, 이 밤나무 좀 보세요. 그래, 밤돌이 참 크기도 하구나. 아버지와 무럭이는 나무를 하다 말고 커다란 밤나무 위에 올라가 밤을 땄습니다. 밤을 잔뜩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우, 어우. 몸집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내 밤나무에서 밤을 따다니.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와 무럭이는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밤나무의 밤을 모두 내놓아라. 호랑이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밤이 가득 든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밤이 딱 100토리로군. 10년 뒤에 다시 올 테니 이 밤으로 밤나무 100그루를 키워라. 네. 그때 만일 한 그루라도 모자라면 내 아들을 잡아가겠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다.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휙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루에서 밤 100토를 꺼냈습니다. 한 톨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오. 아버지는 텃밭을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아이고, 한 톨이라도 싹이 트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물을 길어다 밤토를 심을 구덩이에 부었습니다. 한 톨이라도 다람쥐가 파내가면 큰일이지요. 무럭이는 밤톨 심은 자리를 발로 꼭꼭 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톨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밤나무 싹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고 잘 자랐습니다. 아빠, 여기 잎이 나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자 가지가 점점 뻗어갔습니다. 가지가 제법 굵은걸. 밤나무는 무럭이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00그루가 맞는지 어디 한번 세어봅시다. 아버지는 어린 밤나무를 하나 둘 세어보았습니다. 98, 99, 한 그루가 모자라네. 어머나, 호랑이가 우리 무럭이를 잡아가면 어쩌죠?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9그루라도 잘 키워봅시다. 부부는 99그루의 어린 밤나무를 뒷동산에 정성껏 옮겨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호랑이와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어디서든 밤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야 할 텐데. 부부는 밤나무 한 그루를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저쪽 골짜기로 가봅시다. 그러나 밤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우리 무럭이를 데려가면 어쩌나. 아이고, 밤나무 한 그루가 없어 우리 무럭이는 죽게 되는구나. 부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도 밤나무예요. 나도 밤나무예요. 골짜기 아래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한 말일까? 저 아래에서 나는 소리예요. 어서 가봐요. 부부는 소리나는 쪽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여기 좀 보세요. 이 나무가 말을 했어요. 그때 부부의 눈앞에 서 있는 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밤나무지요. 그래, 너도 밤나무구나. 부부는 밤나무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호랑이와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나무 100그루 맞는지 어디 세어보자. 무렁이네 식구는 호랑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둘, 98, 99, 아니, 99그루뿐이잖아. 한 그루는 저 밑에 골짜기에 있답니다. 아, 그래. 그거 참 잘된 일이고. 호랑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호랑이는 무렁이네 식구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겠소. 아니, 왜요? 착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금강산을 차마 떠날 수가 없구려. 무럭이네 식구와 호랑이는 고마운 100번째 나무에게 너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나무의 씨앗을 금강산 여기저기에 심었다고 합니다. 엄지 소년의 긴 여행.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부부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에휴, 엄지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부인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엄지손가락만큼이나 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무척 기뻐하며 아기 이름을 엄지둥이로 짓고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엄지둥이는 아버지의 주머니에 들어가 나무하는 데 따라가기도 하고 어머니의 머리수건 안에 들어가 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엄지둥이는 아주 밝고 명랑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엄지둥이는 아버지를 따라 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동안 엄지둥이는 주머니 속에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깬 엄지둥이는 살짝 주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황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지둥이가 황소 코앞까지 다가간 순간 황소가 그만 풀과 함께 엄지둥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엄지둥이는 황소 뱃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캄캄해라.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아버지 귀에 들리지도 않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엄지둥이는 황소 뱃속에 있는 따뜻한 풀 더미에 누워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엄지둥이의 몸이 주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야. 놀라 잠에서 깬 엄지둥이는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찌된 일인지 주위가 온통 환했습니다. 엄지둥이가 쇠똥에 섞여 황소 뱃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지둥이가 몸에 묻은 쇠똥을 미처 다 털어내기도 전이었습니다. 휙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엄지둥이의 몸이 둥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먹이를 찾던 솔개가 엄지둥이를 낚아챈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매 한 마리가 엄지둥이를 빼앗으려고 솔개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솔개와 매는 공중에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싸웠습니다. 그 바람에 솔개가 엄지둥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지둥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풍덩. 다행히 엄지둥이가 떨어진 곳은 강물이었습니다. 휴, 살았다. 몸에 묻은 쇠똥이나 깨끗이 씻어야겠다. 엄지둥이는 강물에서 헤엄치며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가 불쑥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로 커다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순식간에 엄지둥이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여기는 황소 뱃속보다 훨씬 좁네. 푹신푹신한 풀도 없잖아. 엄지둥이가 물고기 뱃속에서 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물고기 뱃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재미있다. 엄지둥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어지럽잖아.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크기도 하다.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보는걸. 그건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지둥이는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엄지둥이에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난데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엄지둥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란 아버지는 조심조심 물고기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엄지둥이가 그 안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아니, 엄지둥이야. 어쩌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냐?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지둥이가 아버지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긴 여행을 하고 왔어요. 지금은 너무 졸려요.
엄지둥이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처럼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서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린 지혜.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살림이 넉넉하고 자식복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언덕에 올라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내내 맡아오던 살림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농사는 아들 셋이 의좋게 지내면 되고, 문제는 집안 살림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맡아줬으면 하고 바랬답니다. 그래서 노인은 며느리들의 지혜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노인은 먼저 맏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맏며느리는 신이 나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살림을 다 맡길 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맏며느리가 말하자 노인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얘야, 이 주머니 안에 든 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오라, 저 주머니 안에 곳간 열쇠가 있나 보구나. 맏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맏며느리는 방을 나서자마자 비단 주머니를 끌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맏며느리는 입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겨우 벽시 한 톨뿐이었습니다. 이까지 벽시 한 톨이 뭐가 귀하단 말이야? 화가 난 맏며느리는 벽시를 마당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노인은 며칠 후에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둘째라고 살림을 맡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둘째 며느리도 기대에 부풀어 노인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주머니 안에 든 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둘째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둘째 며느리는 곧 비단 주머니를 끌어 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번에도 비단 주머니 안에는 벽시 한 톨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참새에게나 줄 일이지. 둘째 며느리는 벽시를 오도독 씹어 먹어 버렸습니다. 노인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며칠 뒤 노인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비단 주머니를 주었답니다. 비단 주머니를 끌어본 막내 며느리도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고운 비단 주머니 안에 벽시 한 톨이라니. 하지만 곧 막내 며느리는 벽시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이 벽시를 주신 걸까?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막내 며느리는 벽시를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 벽시로 참새를 잡아볼까? 막내 며느리는 장독대 옆에 나뭇가지와 대바구니로
참새를 잡기 위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 안에 벽시 한 톨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벽시를 콕콕 쪼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줄을 당겼습니다. 와, 잡았다. 참새를 잡은 막내 며느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때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참새를 잡은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예, 참새예요. 막내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에 쓸 참새를 찾던 중이었는데 그거 참 잘 됐네. 막내 며느리는 할머니 손에 들린 달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달걀과 참새를 바꿀까요? 옳지, 그러세. 달걀 5개를 얻은 막내 며느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달걀로 뭘 할까? 그냥 먹어버리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달걀을 암탉에게 품게 하자. 그럼 얼마 안 있어 병아리가 나올 테고 그 병아리가 닭이 되면 다시 달걀을 낳을 게 아니야. 막내 며느리는 한 걸음에 닭장으로 가서 암탉의 둥지 속에 달걀을 넣었습니다. 암탉아, 이 달걀도 잘 품어다오. 얼마 후 막내 며느리가 생각했던 대로 달걀 5개에서 병아리들이 태어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병아리들을 돌보았습니다. 때 맞추어 먹이를 주고 솔개가 물어가지 않도록 잘 살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정성껏 보살핀 덕에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새 병아리들이 자라나 암탉과 수탉이 되었습니다. 암탉들은 날마다 달걀을 낳았고 그 달걀에서 다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들도 닭들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우와, 도대체 몇 마리야? 막내 며느리는 불어난 닭과 병아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닭들을 어찌할까? 그래, 장에 내다 팔자. 막내 며느리는 하인에게 닭 몇 마리를 들려 장에 갔습니다. 장에 도착한 막내 며느리는 금방 닭들을 팔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막내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돼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 돼지를 사자. 막내 며느리는 곧 돼지 2마리를 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돼지 2마리를 집에 데려와 정성껏 키웠습니다.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새끼를 낳았습니다. 와, 6마리나 낳았네. 막내 며느리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돼지를 키웠습니다. 새끼 돼지들도 튼튼하게 쑥쑥 잘 자랐습니다. 이제 내다 팔아도 되겠다. 막내 며느리는 다시 장에 나가 돼지 8마리를 모두 팔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를 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먹이자 송아지는 쑥쑥 자랐습니다. 송아지는 어느새 커다란 황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그 황소만큼 튼튼하고 잘생긴 소가 없었답니다. 막내 며느리는 황소를 다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논 내마지기를 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노인은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벽시 한 톨을 어찌하였느냐? 맏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먹은 것 같은데요. 막내야, 너는 벽시를 어떻게 하였느냐? 노인이 묻자 막내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내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와 노인 앞에 논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이냐? 논 문서입니다. 벽시 한 톨로 논 내마지기를 샀거든요. 막내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노인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장하구나. 너는 벽시 한 톨로 살림을 불렸구나.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집안 살림을 막내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 둘은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나 10년 후에 돌아오너라. 다음 날 두 아들 내외는 집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두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노인이 쓴 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집을 떠나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 벽시 한 톨도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 갖고 서로 도우며 잘 살도록 하여라. 세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깊은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벽시 한 톨이 준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는 옛 사람들의 기쁨, 슬픔, 그리고 지혜와 용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 이야기는 재미있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잠자리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과 지혜가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